저는 책을 쓰는 작가이자 스트레스 관리, 힐링, 명상 쪽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 1인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소방기술사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직업을 꿈꾸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잘난 맛이 아니라 세상이 잘난 맛에 살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윤용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에 홍대에서 살기 시작해서 아기를 낳고 일산으로 건너와서 둘째를 낳고 파주로 또 더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는 산에서 마감을 하고 싶은 자연인이 되고 싶은 1968년생 53세 홍승우라고 합니다. 직업은 만화가입니다. 저는 53살 에디터고요. 작가로 살고 있고 앞으로의 꿈은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재미있고 유머도 넘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멋진 할머니로 늙다가 잘 죽고 싶은 이영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1970년생 송화진이고요. 사회복지로 특히 노인 복지로 열심히 고민하고 생활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의 예쁘고 소중한 삶들을 누구나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특히 젊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송화진입니다. 남들은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50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누구의 미래도 아닌 나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듯.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5부 50대에게 듣고 말하다. 공자는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천명을 알았다 해서 50을 지천명이라고 칭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50살, 50대는 여전히 배우고 활동하는 또 다른 일입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각 세대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다른 인생의 변곡점에 놓인 4명의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5부 50대에게 듣고 말하다. 저는 내년에 50대에 진입하는 박광렬입니다. 듣기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해와 소통으로 더해가는 순간 함께 들어주세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전부 다 이제 50대시고, 자, 이제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의 어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하죠. 이 50대만이 가진 공감대나 어떤 가치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50대의 타이틀 속에서 여기 와 있는 자체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의 청년 시대 또는 지금의 중년의 시대까지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또 그 속에서 느꼈던 얘기들 이런 것도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산업혁명을 배웠잖아요. 그때 그 산업혁명의 와중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했었거든요. 야, 정말 참 튀기고 막 가슴 떨리고 흥분되고 그랬겠다. 그런데 제가 제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산업혁명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와중에 저도 그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다른 생각보다 초등학교 때는 방공이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기념하는 온갖 행사에 동원됐던 거, 교련복을 입었던 거, 또 토론에서 대학 가서는 열심히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했더니 내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거는 전혀 도대체 뭘 배우고 왔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갈등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생각 외로 빈부의 차를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대학을 왔더니 너무 큰 빈부차로 집값의 상승이나 거의 사는 게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50대라고 생각 안 되고 20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에서 신체적 변화는 50대에서 올 것들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생각과 몸의 이게 신체적 변화의 차이가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서 그게 충돌하면서 느껴지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군사정권 하에서 이제 다니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 어떤 그 계기? 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5월이면은 사실은 대학 가는 당시에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지금이 40주년인가요?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굉장히 거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사진으로 통해서 접하고 또 도서관 영화상영실에서 몰래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뭔가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자체가 다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사실 하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 테니스 한 10년 정도를 쳤어요. 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부르주아적인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80년대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약간 미안함과 죄의식 같은 것들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저는 그때 새마을을 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너 왜 집에 가는데 새마을 타고 가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굶어도 여행이 불편한 거 싫다고 했더니 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너는 특히나 뿌띠적 사고 때문에 가지는 그 병폐로 자아 비판시키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 행복해지자는데 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또 뭐 자유주의자로서의 가지는 한계로 너는 연대하지 못할 거다. 막 이런 걸로 엄청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애하는 것도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렇죠.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시국이 이런데 남자친구를 만나 말도 안 돼. 사랑을 느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았던 세대거든요. 근데 88학번, 89학번
후배들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얘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가 같은 맞아, 50대인데도 지금도 있네.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지금도 없어요. 있어, 그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그 광주에 대한 얘기를 중학교 때 들었거든요. 저희 선생님 중에 그 소위 말해 의식화가 돼서 오신 선생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 얼마나 그 부분 나오냐 이런 거 막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런 책 보면서 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하라는 걸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이제 예술 쪽으로 했잖아요. 미술 그리고 그림 그리고 미대도 들어갔었는데 이제 미대 쪽도 운동권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권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루탄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보냈던 기억도 많이 나고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사 8기생이세요. 김종필이랑 같은 동기예요. 네, 엄청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주 초전 박살이 나요. 저희 집은. 저는 이제 왼쪽에 있고 아버지는 저쪽 오른쪽 끝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중고등학교 살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내가 집안의 아버지의 이념 속에서만 살아왔구나를 처음 느끼게 되고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싸워요. 20대 30대까지. 지금도 싸워요. 안 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후에 가족을 잃고 그게 16세, 17세 나이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여보고 그게 20대 전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90세 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아 내가 그 나이에 그걸 했다면 멘탈이 정상은 아니겠다. 많이 그 부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7년도에 그 민주할 때 막 나가서 들어오셨는데 막 이렇게 그 체류탄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제가 그때 고2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의 아버지랑 지금의 아버지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나이 돼서 내 아이한테 저희 아버지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특히 저는 이제 애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세대 차가 많이 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왜 아버지가 저렇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의 나라 걱정을 엄청 하시고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은 챙기지 못하는 세대의 사회적 대접도 자꾸 떨어지는 세대가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근데 20살 시절에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철학 공부, 세상 공부, 사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했고 남의 얘기를 듣고 이랬던 경험이 저는 지금까지 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 이제 요즘 신입 직원들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제 뭐 이런 책 봤냐 뭐 아니면 그 요즘에 어떤 책 보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어떠냐면 시험과 관련된 책을 보고 뭔가 요약서를 늘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 이런 거죠. 내 가슴을 울리거나 뭐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그 써머리는 되게 잘하는 대신에 그 전체 흐름이나 맥락을 읽는 거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 학교 학점 메꾸고 이런 걸로만 살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누려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들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1980년대 현대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그 기억은 이렇듯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를 꿈꾸던 청년들은 어느새 한 가정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50대가 느끼는 나는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에디터인데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에디터의 자식이 책을 안 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일단 깨달았고요. 아이가 또한 엄마 아빠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아이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은 사람인데요. 좀 제가 생각해도 빨리 깬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와 다투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왜냐면 저는 아이가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제 의지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저도 우선순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랑 한 5년 정도 헤어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지방의 대학을 가고 군대를 5년 동안 갔다 왔다가 지금은 저랑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산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이 저는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해요. 저희 집도 지금 홈스테이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은 컸지. 엄마한테 밥 얻어먹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저 부부가 시장을 봐오면 애들이 와서 요리를 하고 자기가 각자 먹는데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각자 알아서 편하게 먹자 주의라 다 먹고 자기가 설거지만 하면 된다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편집자인데 책을 안 읽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애들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만화 좀 그만 봐. 그러고 들어가서 만화 그리는 게 제 직업이 그런 삶을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도 그림을 그리겠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방 안에 들어가서 홈스테이처럼 그림 그리고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고 이게 저희 집 일상인데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애가 빨리 나가서 어디 회사 들어가서 뭔가 돈이라도 빨리 벌어와, 뭐 해, 이쪽으로 가야 성공해. 이런 말을 일체 안 하기로 와이프랑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자. 하고 싶어도 진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자 이렇게 허벅지 꼬집고 있거든요. 저는 실은 노멀한 50대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도 좀 늦게 한 데다가 애를 10년 만에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애를 가질 때 너무 안 가져졌기 때문에 애를 가지면 되게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정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애를 좀 약간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 나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안아주면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50대가 10대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시면 이건 그냥 무조건 그냥 예쁨 아닌가요? 그렇지 러블리할 것 않은 것 같은데, 같아요. 굉장히. 러블리하지 않고요. 그 대신 어떤 거는 좋냐면 정말 다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했었나? 뭐 이런 걸로 다시 공부하는 느낌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약간 꼰대 같은 욕을 하거든요. 예의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척 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녀가 부모 세대에게 좀 맞추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 눈치 보면 사는 거죠. 이게 한쪽으로 꼰대 아빠라면 꼰대 엄마라면은 애들이 맞춰가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채식주의자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킨 주요였었는데 엄마로서는 자식의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큰 책임감이 있고 아이는 채식주의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일이 챙겨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뭐 해줄까 하다 보니까 애가 귀찮아지면서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하게 되고 저희는 애 쪽으로 맞추시는 것 같아요. 워낙 애랑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애들이 아는 캐릭터도 많이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뭐 곤충도 다시 막 공부하면서 되는 근데 더 크면 갈등은 되게 많을 거예요. 취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는 취향도 비슷하고 뭐 대화하는 수준도 비슷하고 책은 안 읽었지만 많이 저희랑 아주 유사해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기고 그런데 전 가끔 아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보다 안 똑똑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학 이후로는 제가 가르쳐드리고 자식의 목소리가 더 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5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주장도 세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거예요. 전 가끔가다 이런 게 부모들이 너무 강하고 자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뭐 아이가 한 둘 셋이면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친다는데 저희는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좀 피해를 끼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억지로 잘 안 돼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서로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셋이서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부모와 자녀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취향과 성격이 모두 다른 개개인의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독립적인 개성을 존중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려는 50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녀와 서로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90년대생이 간다를 또 이제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됐나? 제가 보고 있는 걸 우리 딸이 봤어요. 왜냐면은 50대 성장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내 안에 모순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매우 특별한 남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편해졌지만 그 생각을 갖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위트홈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화목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되게 무책임하거나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 아이들이 크면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일반적인 식단으로 같이 공유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콩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걔는 이제 다이어트식이거나 아니면 뭐 베스테리안이거나 이런 거니까 당연히 같이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얘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아빠 같이 드시겠어요라고 하거나 아빠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는 얘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야 얘가 나를 이제 생각이 확산이 되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얘가 아빠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얘기를 꺼냈어. 되게 부끄럽게 마치. 그랬더니 얘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아니 아빠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걸 혼자 고민하고 있었냐. 그게 아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합리성이었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가부장적인 생각 자체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멋있는 아빠고 딸이 그게 먼저 챙겨주면 더 또 좋고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가 집사람한테 대하는 태도 이를테면 굉장히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집에 귀가가 늦어진다고 할 때 제가 보이는 그 이상한 모순적인 태도를 이제 20살이 넘은 딸이 보면서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야. 그게 저는 제 딸은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 과정 끝에 지금은 그냥 지붕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남남이라는 생각을 해요. 고민만 하셔도 다행입니다. 아예 그런 고민 없이 그게 그냥 체화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고민을 하신다는 거. 내가 왜 이러지? 내 머릿속은 이렇지 않은데 왜 몸은 못 따라가지 하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분들이랑은 저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표현에 대한 거가 생각외로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이 논문을 쓸 때 그 TSL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게 어떠냐면 thank you, 그다음에 sorry, 그다음에 그건 거야. love예요. 그래서 먼저 고맙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안하다,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그 어떤 그 미션을 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가 물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물을 갖다 줬을 때 고맙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이제 걸 보면서 특히 이제 70대 남성들은 그런 얘기를 뱉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할머니도 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사소한 거에 대한 표현과 좋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 23살인데 정말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껴안고 뽀뽀하고 안고 그랬던 것이 완전히 이제 끝난 나이가 됐겠죠. 지금은 이제 뭔가라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한 10분 이상이라도 주고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나?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당신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먼저 깨거든요. 아들이 헤이요 그래요. 그러면 하이루 그래요. 아침 인사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이 걔한테 꼰대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말을 안 하다가 뭐 밥 먹으려고? 그거 맛있던데 그거 꺼내서 먹어봐라. 정도까지예요. 아빠로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도 너무 하고 싶은데 아들이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꼰대 아빠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제가 느꼈거든요. 비슷한, 그러니까, 예, 굉장히 공감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주말 부부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애들하고 같이 있질 않는데, 5월 8일 아침에, 현관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제가. 혹시 나한테 카네이션이 와 있나? 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페이스북으로, 화상으로. 그러면서 웬일이야? 이렇게, 뭐, 당연히 웬일인지는 알았지만, 예, 어버이날이니까 아빠 전화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돌리면서 카네이션 꽃, 엄마한테 준 카네이션 꽃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그림의 떡이냐?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너무 못내 서운한가, 그게. 서운하셨겠네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2개의 카톡방에다가 이제 물어봤어. 내가 이런 서운함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애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좋겠냐 하니까, 제 또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해라. 특히 여자들이. 그래야지 애들이 안다라고 하고, 젊은 후배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썼어. 딸한테. 사실 아빠가 아침에 현관문을 열어봤어. 이렇게 카톡을 쓰고, 일을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이거 보고, 아빠 보고 쪼존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카톡을 열었는데 계속 일이 안 지워지는 거야. 얘가 안 보는 거야. 그래서 30분이라도 안 보고 1시간이라도 안 보니까, 제가, 그래. 그 시간 되니까 이성이 돌아와서, 이제 지우려고. 그래, 지우라고 딱 하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메시지는 본인만 지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넘으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지웠는데 나중에 한 2시간 있다 딸이 본 거예요. 딸이 보고 난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키읔자 5개를 보낸 거야. 킥 이렇게. 그 딸은 이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런 면이 이런 거. 그래서 킥 웃으니까 나도 뭐 답을 똑같이 킥을 3개를 했어. 킥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카네이션 5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우리는 각자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각자의 생각 속에서 오해와 상상과 망상만을 쌓아두고 있구나. 그 어떤 방식이든지 이거는 얘기를 해서 풀든지 이래서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번에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선물이나 그런 말 버릇은 진짜 훈련되고 버릇 습관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이후에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생일이건 어버이날이건 과자 한 봉지라도 받고 싶어. 뭐 비싼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자 한 봉지 사와 돈 없으면.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때 처음에는 이렇게 무심하게 듣더니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고 철이 들면서는 한 번도 그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말과 선물과 이런 건 버릇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인형교육이 필요하군요. 네. 좀 솔직해지는 거와 저는 그 불안함을 버리는 게 50대에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망상이라 하셨지만 그 생각을 만들면서도 그 불안이 있잖아요. 혹시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비단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표현하는 것에 서툴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50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씨앗을 발견한 것처럼 20, 30대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후배 세대들, 지금 20대나 30대 친구들 보면 뭐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는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 뭐 M4 세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이제 후배 세대들이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엾죠. 예, 좀 불쌍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대에 느꼈던 그 고통과 그거와 지금 젊은 층이 느끼는 고통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고통의 무게감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전에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되는 게 있지만 그게 경제적 가치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50대, 60대가 더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해요. 우골탑이라고 우리 때 많이 했던 거는 그때 어른들이 어쨌든 내놓으셔서 지금의 5, 60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20, 30대를 위해서 뭘 내놓을 건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속담이 아마 개천에서 용난다일 것 같은데 저는 대학에 지방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이름도 못 들어본 깡촌에서 올라온 남자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도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지금은 다 잘 살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 이름도 모르는 지방 깡촌에서 소 팔고 밥 팔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잘 들어가고 잘 살고 있는 그 50대를 보면서 이게 요즘 애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겠구나. 요즘엔 아예 너무 신분차가 심하고 부모의 재산이나 그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진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는 그 느낌이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안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저는 제 그 아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뭔가를 좀 베풀고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세금 합니다.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두 개의 양가적인 감정 자체가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아유 제 되게 고생한다. 기치했던 직종인데 최고 인기 직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애들끼리 갖고 있는 어떤 소확행적인 어떠한 그들만의 감성 또 젊음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아주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입시 때 되면 이제 무슨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봐요. 그러면
우리 때보다 더 심하게 학교에 대한 레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계급화되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특히 분교와 본교에서 이건 무슨 카스트 제도보다 더한 것 같이 심화되는 걸 보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되어지지 않는가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약간 서운함 같은 게 느껴지니까 부러움과 미안함과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복합적인 애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교육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일방적인 교육을 받아도 그 대학이란 시기에 엄청 토론도 하고 엄청 많은 양의 독서도 하면서 성장했다면 그 주어진 것만 하고 그 외의 걸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교육으로 일관됐던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알아서 해와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대로 하라니 매뉴얼을 주든가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게 이제 선생님하는 다른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알아서 하는 거 없어. 다 정해주고 정해준 거 안에서 다 해내야 되고 이렇게 키워진 친구들한테 나왔는데 생각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일 난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제 저도 또래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보내고 이런 자녀를 대학 보낸 친구들 보면 정말 엄마들이 세워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잘한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간 거고 그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은 자기는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부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에 일단 주범이 50대라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대학을 잘 나와서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학 지상주의의 어떤 시작이고요. 저희 쪽에서 그런 어떤 민주화에 앞장섰다가 사회에서 진입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분들이 대부분 학원 사업으로 가고 대부분 그랬어요. 제 선배들은.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다 잘 사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이 강남의 대치동가를 꾸미면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어떤 그 의식을 학부모든 아이들한테 심어줬다는 점. 그래서 아이들도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대학을 잘 나와야 잘 사는 거구나라는 그게 가슴 깊이 이렇게 각인이 됐고 오히려 저는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왜 꿈이 없을까 이런 걸 묻는 게 되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워놓고 얘들이 이제 그 이후는 뭐 할 건데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나? 그것의 주범 역시도 저는 50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차이를 그저 들어주세요. 듣기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적극적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50대. 그래서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기대와 중압감을 동시에 느끼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의 어른이기도 중재자이기도 할지 모르지만 50대는 여전히 온전한 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40살 즈음에 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만 읽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에디터였다면 이제 몸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철인3종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처음 대회를 나간 거예요. 첫 대회를. 첫 대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뭐 흙탕물이 막 넘실대고 막 쥐가 둥둥둥 떠 있고 이건 사람이 도저히 들어가서 수영을 할 만한 환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그 시간 제한은 다 넘었지만 들어가서 1.5km를
그 흙탕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기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좀 다시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아내 그리고 만화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윤승훈 선생님이시라고. 부모님은 물론 이제 빼놓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윤승훈 선생님은 저의 그 외적인 부분 이제 뭐 밖에서 활동하는 내 아이의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주셨다고 하면 아내는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너무 착했어가 제가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의 핵심 주제였어요. 너는 착한 애야. 근데 아내를 만나고서 이게 착각이었다라는 걸 내가 깨닫은 게 당신은 되게 희한한 사람이라고 바뀌었어요. 나는 과연 난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냥 마냥 이쁜 막내 아들로 본 거고 와이프는 정말 정확하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긴 하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저는 그 엄마가 친구 같아서 무슨 생각이냐 엄마 되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전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너무 괴롭히는 할머니가 저한테 전폭적으로 잘해주셔도 꼭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가겠다. 왜냐하면 엄마를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양육을 할머니가 저를 너무 심하게 예뻐하셔서 엄마의 청춘이나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빚이 많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애를 못 갖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의 부담으로 있다가 제가 애를 낳으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애를 해외 나가서 있는 동안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못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오셔서 7년 반을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저희 애를 양육해 주시면서 어땠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육은 일을 몰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한 것처럼 우리 엄마가 우리 딸한테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가면서 제가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계기가 출산인 것 같아요. 제가 40대에 출산과 함께 좀 생각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좀 수용적으로 변한 지금의 제 모습에 가는데 되게 큰 영향이었고 그거는 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가진 되게 좀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면들이 저한테 녹아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칼끝 같고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랬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도 생기고 좀 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분노를 조절하게끔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편집해 주세요. 저는 50대에 지금 나를 맞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되게 흥미롭네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였나 저거였나 생각하다가 역시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 여행 욕구가 전혀 없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해서 거의 전 세계를 20대 30대 때 다 섭렵했었거든요. 혼자서 많이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가치관 또는 관점이 고착화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없는 것 같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50대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야, 내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모순들이 누에 꼬치처럼 이렇게 막 드러나는 마치 거꾸로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듯한 굉장히 자기 혐오감 막 이런 것도 막 생기기도 하고 사축이네요 이제. 동기순결하겠지 지금 가을을 지난. 그래서 여행 딱 하나로 정의하라면 그냥 여행일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자면 아직도 절반의 인생을 사셨지만 절반의 인생이 또 그만큼 길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본인을 스스로 반추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 건강한 편인데도 제가 100세까지 살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의학의 힘이 살려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고 오히려 저는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이미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100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75세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벌써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보다 약간 마무리를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제가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책은 여전히 많이 사고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75세 죽는 날까지 이 책을 다 못 버리고 못 읽고 죽겠구나 해서 책을 막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네. 저 주세요. 이용규 선생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도로 애도 어려서 그런 거에서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애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대서 저는 애를 낳자마자 엄청나게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얘한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은 없게 하자 이런 거는 맞고요. 신이 된 걸 느낀 거는 내가 50대면 느낀 게 신입 직원들 그걸 봤잖아요. 입사 원서를 보면 부모님 나이가 대충 나와요. 저보다 어린 이제 부모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어쩌냐면 제가 그 중간에 잔소리를 안 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은데 맨날 착각하고 사는구나. 저만한 내 애가 어리니까 그런데 저만한 애가 있는 게 정상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줄여야겠다. 이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올해 들고는 30대부터 배우겠다는 클라리넷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느끼는 건 어떠냐면 특히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더 그런 게 나 혼자서 뭔가 가장 오롯이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거 그거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찾다가 이제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20권씩 묶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책점을 해서 뭐 이를테면 2만 원짜리를 2천 원이다 그럼 2천 원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카운팅 해가지고 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보냈어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문과적인 삶을 쭉 살아왔는데 시집 뭐 이렇게 봐도 문학책들을 굉장히 보고 한 번도 제가 이과적인 전공도 그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세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50 넘고 나서 문득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전기 막 또는 뭐 배선 막 이 배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주말이면 노량진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거 좋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다 20권을 보내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쪽 제가 생판 저하고 관련 없었던 전공 서적 하나가 14만 원짜리를 또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는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 기계, 유체공학,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연극으로 따진다면, 일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노톤으로만 인생을 살고 보다는 한 번쯤 자기 인생에서 반을 딱 나눠서 전혀 다른 이막 자체를 갖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형질 변화를 확 해버리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 그러니까 형질 변화를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화 그리고 보여주면 막 애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해서 만화가가 꿈이어서 그냥 계속 만화를 그리고 만화 선생님 만화책 보고 만화 선생님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가가 돼 있고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작업은 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예전엔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 그럴까? 저 개 2마리를 키우는데 개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오래된 신혼장이 있거든요. 신혼 때 산 장인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 톱질을 해서 목공을 하신 목공을 했어요. 생전 처음 그 목공을 한다고 뭐 톱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드릴 산 거 돌아다니는 거서부터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후를 위한 내가 뭔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러면서도 또 다른 뭔가가 있을까 하고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지금 그 사람은 50대입니다. 도전 앞에 놓인 50대가 마지막으로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에 조심스럽게 말을 전합니다. 혐오는 그냥 저는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그냥 극렬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는 너무나 지당한 게 그 화살이 언제가 자기한테 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젠더의 문제를 포함해서 혐오라는 부분은 가지는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뭘 시시비비 따지고 이게 아니라 목소리 좀 낮추고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셈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면은 전쟁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안 된 상황에서 엄청난 발전을 사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발전을 일으켜서 참 좋긴 하지만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뭔가 느끼기도 전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극명하게 확 드러난 게 아닐까?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 아버지만으로도 이제 전쟁 세대고 가족을 잃었던 세대고 또 그 밑세대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유튜브 세대 뭐 이제 인터넷 세대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데 그 간격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생겨지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는 역시 서로 소통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 하여튼 그 방법을 알면서도 방법을 찾아가야겠죠. 저는 출판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해온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어떤 디지털 쪽에 어떤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노하우나 이런 제가 쌓아온 경험들이 이 후배들한테 아주 적합한 충고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건 그 농업을 지었던 우리 윗세대한테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는 그거와 비슷한 거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50대에는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밑에 세대보다 풍족하고 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은 야 우리는 왜 니네들은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게 다툼이 되면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저희 50대가 조금 더 저는 겸손해지고 그래 우리 잘 살았고 니들 참 안 됐다 얘기 니네 해봐 들어줄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해요. 혐오가 아니라 저는 그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있는 그대로를 못 봐주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런 비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두면 되는데 그걸 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하는 거지 비난하는 거의 극도인 게 저는 혐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50대의 역할이 아닐까.